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몽골족의 세계 정복기 8부입니다. 1264년 동생 아리크부카를 제치고 쿠빌라이 칸이 정식적인 5대 대칸이 되었습니다. 1268년 쿠빌라이 칸은 남송 원정을 재개했습니다.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몽골 초원의 카라코럼에서 중국 북방의 베이징, 대도로 전도하고 새로운 국호 원나라를 반포했습니다. 이보다 1년 전이었던 1270년 고려에서는 고려 원종인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하며 무신 정권이 끝이 나고 원 간섭기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원나라의 제후국이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아주 야심 덩어리였습니다. 남송 원정이 한창인 와중에도 쿠빌라이 칸이 또 욕심을 부렸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고려를 제후국으로 삼은 쿠빌라이 칸은 고려를 교두보로 하여 일본으로 넘어갈 요량이었죠. 다만 일본은 그간 몽골이 싸운 상대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몽골군이 강을 건넌 적은 있어도 바다를 건넌 적은 없단 말이죠. 섬나라 사람들과 싸운 적이 처음이었기에 몽골군은 수군이 취약했고 그래서 고려의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1273년 남송전선에서 양양성을 원나라가 함락시키면서 이 기나긴 양양 공방전이 끝이 납니다. 이듬해 1274년 쿠빌라이 칸은 바얀에게 20만 대군을 동원해 남송의 수도를 함락시키도록 하는 한편 고려를 통해 제1차 일본 원정에 나섰습니다. 고려 측 사령관은 삼별초의 난을 진압했던 김방경, 원나라에게 빌붙은 민족 반역자 홍다구, 몽골 측 사령관은 훈둔이었습니다. 1차 일본 원정은 원나라 병력 약 2만 5천과 고려 병력 8천, 함선 900척 규모였습니다. 여몽연합군은 2주도 안 되어 스시마섬과 이키섬에서 일본군을 토벌했습니다. 여몽연합군은 스시마섬과 이키섬을 지나며 현지 일본인들에게 무시무시한 학살을 자행했죠. 하포를 출발한 지 3주 만에 여몽연합군은 오늘날 규슈섬, 후쿠오카의 하카타만에 상륙합니다. 여몽연합군은 김방경의 지휘하에 일본 수비군을 격퇴하면서 하카타만을 장악하고 김방경은 더 나아가 인근 내륙 지역까지 여몽연합군이 차지하는데 이제 규슈섬 전체를 장악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몽연합군은 하카타만에 정착하고는 진격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큰 규모의 태풍을 만나 무려 200척이 그대로 침몰해버렸습니다. 여몽연합군이 싸워서 죽인 일본인들의 수보다 태풍으로 인해 익사한 여몽연합군 축수가 더 많았죠. 배가 태풍을 만나 침몰했을 때 수많은 여몽연합군 병사들이 익사했다는 뜻은 병사들이 배 안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왜 여몽연합군은 상륙과 해안가 장악에 성공해놓고서 육지로 나아가지 않고 배 안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걸까요? 후대의 학자들은 하카타만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여몽연합군이 이 정도로 일본 원정을 마무리하고 배를 타고 귀국을 하려던 찰나에 태풍을 만났다고 해석합니다. 일본 원정은 쿠빌라이 칸 개인의 야심이지 원나라 조정이나 군부에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대세였던 거죠. 제1차 일본 원정은 실패했으나 중국 남방 남송 전선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 1276년 남송의 수도가 함락됩니다. 남송 부흥운동이 전개됐으나 1279년 모두 진압되죠. 남송 부흥운동군이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애산이라고 홍콩과 마카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는 남송 부흥운동을 진압하면서 중국 대륙 남쪽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남송의 영토까지 차지한 원나라는 중국 대륙의 동쪽과 남쪽 해안을 모두 차지하였고 이건 쿠빌라이 칸의 일본 원정 욕심을 불태웠습니다. 이제는 중국 동남 해안에서도 일본으로 군을 파견할 수 있었고 또 남송에는 항해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1281년 쿠빌라이 칸은 다시 한번 일본 원정에 대한 뜻을 내비추며 고려에게 원정군을 재조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1년 전이었던 1280년 쿠빌라이 칸은 고려 조정에 일본 원정을 위한 일종의 작전사령부인 정동행 중서성을 설치했죠. 2차 원정은 원나라 측 병력 1만, 고려 측 병력 2만이었으며 그리고 중국 남쪽에서 출발하는 중국 측 수군까지 자그마치 10만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그러나 10만의 병력들 상당수가 전혀 훈련되지 않고 무기도 지급받지 못한 허수들이었습니다. 여몽연합군의 2차 일본 원정도 1차 원정 때와 똑같은 루트로 스시마섬과 이키섬을 거쳐 하카타만에 상륙했는데 스시마섬과 이키섬에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 여몽연합군은 스시마섬을 점령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으며 이키섬은 장악하기는 했으나 저항의 강도가 워낙 강해서 여몽연합군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하카타만 상륙도 1차 원정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성공했고 지연된 시간이나 입은 피해가 막심했죠. 더군다나 일본의 수도 교토에서는 1차 원정 때보다 더 기민하게 움직이며 대규모 지원 병력을 발빠르게 규슈로 파견했습니다. 여몽연합군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기에 대규모 접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싸워보기도 전에 또 태풍이 몰아쳐서 여몽연합군 상당수가 익사해버렸고 살아남아도 후유증과 배고픔으로 사망했죠. 원나라, 고려, 중국 측 함선 3,500척 중 90% 이상이 침몰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려군은 김방경의 유능한 지휘하에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다죠. 2차 일본 원정도 깔끔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두 번이나 일본을 지켜준 태풍을 신이 내린 바람이라는 뜻에서 신풍, 일명 가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남단까지 차지한 쿠빌라이 칸은 동남아시아까지 넘보았습니다. 원래 쿠빌라이 칸은 동남아 진출을 목표로 했었는데 일본 원정 실패 후 동남아에 집착하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첫 동남아 원정은 아직 대칸에 오르기 전 이제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남송으로 들어가려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쩐시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원나라 측에서 사신을 먼저 베트남에 보내 남송의 잠당 세력을 협공하자고 제안했으나 왕이었던 쩐추도는 이를 거절했고 왕족이었던 쩌능다오를 국경지대로 파견했습니다. 1257년 원나라와 베트남이 최초로 부딪혔는데
있었는데 원나라 군대가 둘로 나누어 쩌능다오의 부대를 우회하여 수도 탕롱으로 진격해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이때까지 베트남을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겁만 주고 후퇴하던 도중 쩌낭조는 후퇴하는 원나라 군대를 뒤에서 공격을 가해 큰 타격을 입혔죠. 그래도 원나라의 1차 침입의 결과는 베트남의 패배였기 때문에 두 나라는 화해를 체결해서 3년에 한 번 베트남이 원나라에 입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직접적인 두 나라의 충돌은 없었지만 원나라의 요구사항이 극심해졌습니다. 무리한 공납품을 요구하는 한편 고려처럼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베트남 내정에 대해 간섭을 했습니다. 심지어 원나라를 위해 병력을 차출할 것과 왕자의 인지를 요구하기도 했죠. 1278년 쩌낭조에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자 쿠빌라이 칸은 베트남의 왕이 직접 원나라 수도로 와서 쿠빌라이 칸을 접견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쩌낭조의 국왕은 친조를 거절하는 대신 자신의 삼촌을 보냈으나 쿠빌라이는 왕의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나 삼촌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어찌된 내막인지 베트남의 군대가 원나라 군대 일부를 공격해서 몰살시켜버렸습니다. 1584년 이제는 2차 일본 원정도 실패했던 쿠빌라이 칸은 아들 토곤을 시켜서 50만 명으로 베트남에 진격하게 했습니다. 당시 쩌낭조의 총 병력이 20만 명이었으니 수적으로 너무나도 열세였죠. 이번에도 쩌능다오가 전국의 지방 호족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 원나라와 싸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자 모두들 항전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이를 연홍회의라고 합니다. 쩌능다오가 국경지대에서 강력하게 맞서 싸웠으나 원나라 군대가 워낙 많아서 병력 대다수가 쩌능다오의 군대를 우회해 1차 침입 때처럼 수도 탕롱을 점령했습니다. 다행히 왕은 피신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쩌능다오는 베트남 전국 각지에서 군대를 모아 원나라군이 입성해 있던 수도 탕롱을 포위했습니다. 쩌능다오는 군사들에게 최후까지 싸울 것을 권유하는 격장사라는 베트남의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고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마침내 쩌능다오는 1585년 수도 탕롱을 탈환하고 원나라군은 철수합니다. 1287년 쿠빌라이 칸은 다시금 토곤에게 30몇 명을 주어서 베트남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수도를 두 번이나 뺏긴 경험이 있는 쩌능다오는 이번에 일부러 수도를 비우고 토곤의 원나라 군대를 베트남 내지로 깊숙이 유인하는 한편 모든 보급선을 차단시켰습니다. 보급선이 끊긴 토곤의 원나라 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쩌능다오는 후퇴하는 원나라 군대를 백등강에서 일제히 섬멸했습니다. 이 전투가 백등강 전투이고 베트남에서는 거의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급인 셈입니다. 단 1287년 쿠빌라이 칸의 원나라군은 다른 방면에서 동남아 원정에 성과를 냈는데 이 미얀마의 바간 왕조를 원나라군이 무너뜨렸습니다. 미얀마 정벌전에서 원나라군에 참여했던 사령관 중 한 명이 아주 특이한데요. 바로 마르코 폴로였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를 출발해 사막 길을 경유해서 1260년 원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상인 출신이라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았던 마르코 폴로를 원나라의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의 관리로서 약 17년간 공적 업무 수행과 혹은 사적인 여행으로 중국과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 발간해낸 게 그 유명한 동방견물록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한창 원나라 관리로 일하던 때 미얀마 원정에 참여했던 거죠. 마르코 폴로가 미얀마를 방문한 이야기도 동방견물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한 마르코 폴로는 금으로 뒤덮인 화려한 도시의 미얀마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 폴로가 미얀마 원정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동방견물록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동방견물록 자체가 워낙 진위 여부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며 동방견물록의 내용은 마르코 폴로가 이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내용을 마치 직접 체험한 것처럼 쓴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한편 원나라 내부적으로 쿠빌라이 칸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쿠빌라이 칸의 직할령과 킵차크 한국, 오고차이 한국, 차가차이 한국, 일한국, 네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 일한국만이 쿠빌라이 칸을 지지했고 나머지 세 한국들은 쿠빌라이 칸의 칸 즉위 이전부터 쿠빌라이 칸의 경쟁자였던 아리크부카를 지지하며 쿠빌라이 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 킵차크 한국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동맹을 맺고 쿠빌라이 칸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오고타이 한국의 카이도를 중심으로 반쿠빌라이 세력들이 규합합니다. 쿠빌라이 칸이 바얀을 사령관으로 삼아 카이도와 싸워 크게 승리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반쿠빌라이 세력들은 강성했죠.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사망합니다. 쿠빌라이 칸의 죽음을 기점으로 원나라는 각종 사회적 혼란과 내분 및 내란에 휩싸이며 빠르게 쇠퇴하는데요. 세계의 위상을 떨쳤던 원나라는 이제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판도의 국토를 구가했던 몽골의 원나라. 그토록 넓은 땅은 사실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죠. 그 넓은 영토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원나라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참제였죠. 역참이란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그 넓은 땅에 약 40km마다 역참을 설치하였죠. 교통 요충지마다 역참을 설치해서 전령들이 말을 교체할 수 있고 보급품을 전달할 수도 있으며 명령체계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휴게소 이상의 현장의 컨트롤 타워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에도 원나라의 역참을 예찬하는 대목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참으로 그 넓은 영토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포화점을 넘을 정도로 넓은 영토는 오히려 부정적인 약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너무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가 통제 없이 융화되면은 무질서가 초래하죠. 이제부터는 원나라가 쇠퇴하는 역사를 다룰 텐데요. 쿠빌라이 칸 시절의 원나라가 마지막 원나라의 전성기이자 쇠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때까지만 해도 원나라의 쇠퇴가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무리한
무리한 일본 대외 원정과 동남아 원정 실패로 인해 국고가 큰 타격을 입었고 쿠빌라이 칸 때부터 원나라 정부가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라마교에 대한 원나라 황실의 지원이 과잉 지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그 패단의 단초들은 그 이후 세대에서 각종 패단들로 나타났죠. 쿠빌라이 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매우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칸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몽골인이 아니더라도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원나라와 몽골의 영향권에서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이들을 능력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는데, 특히 쿠빌라이 칸이 마음에 들어했던 민족이 위구르인과 서역의 이민족들이었습니다. 위구르인들과 서역의 이민족들은 눈이 파랗다고 하여 생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섞인 원나라에서는 이 민족을 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제1계급은 몽골인이었고요. 생목인이 제2계급이었습니다. 참고로 고려에는 3계급입니다. 이미 징기스칸 때부터 위구르인들이 등용됐으나 쿠빌라이 칸 때는 위구르를 포함한 서역의 이민족들을 대거 관료 집단으로 등용했습니다. 생목인들은 재정 혹은 행정의 실무진들이었기에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흐마드 파나카티가 있습니다. 아흐마드 파나카티는 쿠빌라이 칸 시절의 재무장관으로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행사하던 권신이었습니다. 아흐마드 파나카티는 각종 갑질에 비리에 재산 축적을 해도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받으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몽골인들은 이슬람인들이 원나라의 주축이 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원나라 칸의 직할령 외 네 한국들 중 1한국을 제외한 오고차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킵차크 한국에서는 반쿠빌라이 성향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더라도 이 남송 출신의 한족들에게는 유난히 박했는데요. 한족들은 원나라의 4계급 중 최하 4계급이었고 매우 강도 높은 차별 정책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사망하고 그의 손자 테무르 칸 원성종이 6대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워낙 오래 살아서 그의 아들 칭김이 아버지 쿠빌라이 칸보다 먼저 죽고 손자였던 원성종이 즉위했죠. 오고차이 한국, 차가차이 한국, 킵차크 한국에서는 여전히 원나라 직할령 쿠빌라이 칸 후손들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시절 오고타이 한국의 카이두가 반쿠빌라이 세력들이 규합해서 군사를 일으켰다가 쿠빌라이 칸의 최고 용장 바얀과 싸워 크게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이두의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세력을 미약하게나마 보유하고 있었고, 원성종 치세기였던 1301년 카이두는 세력을 회복한 뒤 야심차게 반격을 가했다가 실패하고 카이두는 살해당했습니다. 카이두가 죽자 원성종은 차가타이 한국을 포섭한 뒤 1306년 오고타이 한국을 정벌해버렸습니다. 그 잔당들이 여전히 항전했지만 몇 년 뒤 완전히 진압되었죠. 1307년 원성종이 사망했습니다. 원성종의 황태자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원성종이 죽자 후계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는데요. 메인 구도는 원성종의 사촌 형제 카이샨과 또 다른 사촌 형제 아난다였습니다. 카이샨과 아난다의 싸움에서 승자는 카이샨이었는데요. 이때 고려에서도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충렬왕이 아난다를 지지했고 충선왕은 카이샨을 지지했는데 카이샨이 승리했단 말이죠. 1307년 몽골의 7대 대칸이 된 원무종은 충선왕을 지지해주며 그간 폐위되어 있던 충선왕이 고려 국왕으로 복귀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때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황실 공주들과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고려 국왕들은 다 몽골 황실들과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원무종 때 오고타이 한국이 완전하게 원나라 직할령으로 정복되었죠. 이맘때쯤 되면 원나라 황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아무리 쿠빌라이 칸 이래 원나라가 중국식 문화를 많이 흡수했다고 한들 장자 승객 원칙이 많이 약한 유목사회에서 너너 나도 칸이 되고자 원나라 황족들과 외척들 사이에서 고질적인 알력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9대 대칸이었던 원영종은 원나라 칸들 최초로 암살을 당했고요. 11대 대칸 아슈케베는 폐위되어서 묘호도 못 받았고요. 13대 대칸 원명종은 또 의문사를 당합니다. 이처럼 대칸의 황권이 추락하고 반란이 잇따르고 비선 실세들이 자꾸 군림하면서 원나라 황실이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황족들이 통치는 안 하고 서로 죽고 싸우고 권력 잡기 바쁘니 지방 통제력이 약해져 각 지방에서는 군벌들이 활고하고 민심이 흉흉해져 사이비 종교들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비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라마교에 대한 원나라 황실의 과잉 지원으로 인해 부패한 라마승들도 기승을 부렸죠.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는 라마승들은 정치에도 개입하고 탐관오리들과도 결탁하였죠. 경제도 파탄납니다. 몽골 제국은 2대 대칸이었던 오고타이 칸 때부터 거란족 출신의 재상 야율 초자의 건의로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지폐이긴 하지만 은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어음이었는데요. 처음 교초를 발행할 때만 해도 발행량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가 되고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부터가 문제였는데, 쿠빌라이 칸은 남송 정벌, 일본 정벌, 동남아 정벌 등 대외 원정을 위해 빈약해진 국고를 채우기 위해 무한정 교초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딱히 재정에 도움이 되질 않았고, 그럴수록 이후 원나라 황제들은 더더욱 교초를 발행하고 지배층들의 은을 강제로 빼앗아 교초로 환급해주는 등 교초를 남발해댔습니다. 심지어 원나라 황제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교초를 더 남발하여 원나라는 만성적인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하죠. 1333년 토곤 테무르가 15대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토곤 테무르의 묘호는 원해종, 시호는 원순제, 기황후의 남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토곤 테무르 이전 원나라 황제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토곤 테무르도 어렵게 황제 대칸으로 즉위했으며 황제에 등극하기 전에는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토곤 테무르는 사실상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인데요. 극심한
극심한 혼란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가 토군 테무르의 치세였습니다. 원나라 정부가 무능하다는 거야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각 지방에선 한족 군벌들과 홍건적이 걸기하여 원나라 타도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디 원나라를 구성하던 내한국도 모조리 이탈하였습니다. 오고타의 한국이야 1306년 원나라 직할령에 정복당했으니 당시 3개의 한국만 남아있었는데요. 먼저 서남아시아에 있던 일한국이 그간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싸우며 국력을 소모했고 하필 유럽발 흑사병이 여기까지 번져 일한국의 칸들과 그 왕족들이 모조리 죽으면서 1335년 일한국이 도량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동부 러시아까지 걸쳐있던 킵차크 한국은 역시 흑사병과 내분 그리고 러시아 루스족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쇠퇴의 길을 걷다가 1340년 킵차크 한국은 원나라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면서 이제는 원나라와 상관없는 역사의 길을 걷습니다. 차가타의 한국도 고질적인 내분에 시달리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타의 한국도 나라가 찢겨지고 분열되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원나라 직할령에서도 교초 난발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 부패한 정치 관료들, 각 지방에서 골갱한 한족의 군벌들, 안타깝게도 토군 테무르는 이를 막아낼 역량은 없는 황제였습니다. 오히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던 황제였죠. 드라마 기황후에서도 나오지만 토군 테무르는 글도 읽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토군 테무르에게 첫 번째 황후가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유력한 가문 출신의 다나시리였죠. 어디까지나 정략 결혼이었기에 토군 테무르와 다나시리의 사이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원나라에는 고려인 황관들도 꽤 있었습니다. 원 간섭기를 겪던 고려도 백성들이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 원나라에서 궁궐에 들어가 환관이 되어 성공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원나라 환관에 들어가는 고려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용보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환관 고용보는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고자 고려인 공료 중 미모가 남달랐던 여인을 데려와 토군 테무르의 차를 따르는 시녀로 일을 시켰습니다. 환관 고용보의 계략대로 토군 테무르는 그 시녀에 빠져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녀가 바로 기황후입니다. 토군 테무르가 기황후를 각별하게 여기자 기황후를 질투한 다나시리 황후가 기황후를 폭행하고 고문하고 괴롭혔습니다. 1335년 다나시리의 남매 탱기스와 다르카이가 토군 테무르에게 반기를 들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토군 테무르는 다나시리도 폐위시켰고 다나시리는 유배를 가는 도중 독살당하고 말았죠. 토군 테무르는 시녀를 황후로 삼으니 그녀가 바로 기황후입니다. 다만 고려인이 황후가 될 수 없다는 조정의 의견에 따라 토군 테무르는 유력 가문 출신의 몽골인 바양 후투구를 제1황후로 기황후를 제2황후로 삼았습니다. 비록 기황후가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제2황후로 밀렸지만 1338년 기황후가 토군 테무르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출산하며 원나라 황실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안주인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기황후는 결코 황제의 사랑만을 받으며 황궁의 뒷자리만 지키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기황후는 원 해종을 부추겨 황실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휘정원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기황후는 휘정원의 이름을 자정원으로 바꾸고 자신을 황후로 만들어준 1등 공신 환관 고용보를 자정원사로 임명하였죠. 기황후를 매우 탐탁치 않아 하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리키트 바얀이었는데요. 메리키트 바얀은 토군 테무르의 친위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다나시리 황후의 오빠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한 공신이었고 이 공으로 숭숭장구를 하다가 대승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단 메리키트 바얀은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주의자였는데 중국 한족들을 가혹하게 통치하기로 악명 높았으며 그래서인지 고려인 출신인 기황후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습니다. 메리키트 바얀의 위세는 점점 강해졌고 메리키트 바얀의 권력의 위기의식을 느낀 토군 테무르는 메리키트 바얀의 조카 초크투아를 시켜 1340년 메리키트 바얀을 쳐서 그를 탄핵시켰습니다. 1341년엔 초크투아가 승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몽골족의 세계 정복기 9부에서 말씀드렸듯 원나라 말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꼭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사이비 종교가 쉽게 유행한다는 겁니다. 원나라 말기 성행한 사이비 종교는 백년교였습니다. 세계 대제국이었던 원나라였기에 다양한 종교들이 원나라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만큼 각종 교리들이 짬뽕되어 사이비 종교들이 탄생하기 쉬웠습니다. 그중 불교의 미륵신앙과 마니교의 혼합으로 생겨진 종교가 백년교였는데 마니교 자체도 여러 종교들이 혼합된 종교이기도 했죠. 사회가 혼란할 때 퍼지는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은 보편적으로 구세주 신앙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 곧 신이 보낸 신의 대리자가 이 세상을 구원해주러 나타난다는 신앙이죠. 이런 구세주 신앙이 있어줘야 종교가 쉽게 퍼지는 법이죠. 쿠빌라이 칸 이래 원나라 정부의 혹독한 탄압을 받던 남쪽 지방의 중국인 한족들 중심으로 백년교가 더 쉽게 퍼집니다. 한족들은 백년교의 구세주 신앙을 곧 원나라가 타도되고 중국 한족의 나라가 다시 수립되리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족들을 중심으로 백년교를 내세우며 원나라에 재앙하는 각종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첫 시작은 1351년 오늘날의 허베이성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산동이라고 백년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농민이 스스로를 옛 송나라 황제의 후손을 칭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산동은 살해되고 한산동의 난은 금세 진압되었습니다. 다만 그 여파가 엄청났는데요. 한산동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반란자들에게 붉은색 두건을 쓰게 했습니다. 한산동 사후 한산동의 반란의 주축 중 한 명이었던 유복통이 이어받겠다며 홍건의 기치를 곳곳에 퍼뜨렸고, 한산동을 죽었을지언정 원나라의 통치에 불만을 품던 한족들은 모두 붉은 두건을 머리에 메고 일제히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백령구에서 시작한 홍건의 사상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퍼졌고 몇 개월 안 있어 그 규모가 자그마치 10만에 달하게 됩니다. 바로 홍건적의 난이 발발한 것입니다. 원나라 진압군이 전혀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지 못하자 1352년 대승상이었던 토크투아가 직접 나섭니다. 토크투아는 모든 한족들이 잠정적인 홍건적이라며 민간인들도 학살하고 다녔죠. 1354년경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던 토크투아는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홍건적의 난이 아닌 새로운 군벌의 반란이 터진 겁니다. 바로 장사성의 난입니다. 장사성은 장수성 태주 출신으로 소금 밀매업자였습니다. 중국산 밀란에서 소금 밀매업자가 빠지면 섭하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소금을 국가가 전매했기에 소금 밀매업이 횡행했습니다. 이는 원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소금 사업이 엄청난 수익이 되기에 소금 전매제는 항상 소금 밀매업을 부추겼고, 밀매는 자연스레 반정부 무장 조직이 될 수밖에 없죠. 더 세력이 커지면 군벌이 되는 법입니다. 장사성은 염전 노동자였다가 한족에 대한 원나라 관리들의 불합리한 대우에 분노를 느껴 소금 밀매업을 통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장사성의 반란 규모도 점점 커져 거의 군벌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고, 과장이 있겠지만 홍건적의 난을 진압한 토크토아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러 갑니다. 확실히 토크토아가 명장은 명장이었나 봅니다. 28번의 싸움에서 모두 이기며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고 있는데, 토크토아의 권세를 시기한 간신들이 황제 토군테무르에게 토크토아를 이간질했고, 황제 토군테무르는 토크토아의 병권을 회수하고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얼마 못 가 토크토아는 독살당합니다. 다시 홍건적의 난 쪽으로 가볼까요? 토크토아가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러 가준 덕분에 홍건적의 위세는 나날이 커졌고, 심지어 토크토아가 제거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1355년 유복통은 한산동의 아들 한리마를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런데 홍건적의 난 규모도 워낙 전국적이라 하나의 거대한 통일된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동계와 서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동계 홍건적이 유복통이 한리마를 황제로 옹립한 세력이었고, 서계 홍건적에는 서수휘라고 있었습니다. 서수휘는 면포 판매업체 출신으로 홍건적의 난에 가담했다가 자신의 세력을 형성한 후 확대해가고 있었는데, 서수휘도 나라를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서수휘는 부하들의 배신으로 서수휘의 서계 홍건적 세력은 부하 진우량과 명옥진에 의해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서수위의 성계 홍건적은 둘로 찢어졌지만 유복통과 한리마의 동계 홍건적은 기세 좋게 원나라의 수도 대도로 북상했습니다. 1357년 동계 홍건적은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위아래로 완전하게 포기하고자 몽골 초원의 황제 별장 제너두를 함락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1359년부터 원나라의 장수 착한 테무르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동계 홍건적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동계 홍건적은 점점 세력이 와해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흩어진 홍건적의 세력 일부가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해왔던 겁니다. 동계 홍건적은 유복통이 끝까지 버텨내려고 하지만 거듭된 패전을 겪다가 장수성의 군벌이었던 장사성과도 싸우는 도중 1363년 결국 유복통이 죽고 동계 홍건적은 종말을 고했는데요. 동계 홍건적이 장사성에게 완전히 격파될 때 동계 홍건적의 황제였던 한리마만큼은 데리고 구출해준 홍건적의 주요 장수가 있었는데, 바로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은 오늘날의 안위성 취저우 출신으로, 아마 주원장은 역대 중국사 중 나라를 건국한 시조 중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거렁뱅이 출신일 겁니다. 매우 가난한 농민의 집에서 태어나 마을의 전염병 때문에 가족을 잃고, 오늘 하루의 걱정은 내일 어떻게 굶어 죽지 않을까를 고민했죠. 어차피 빌어먹을 거 품이라도 챙기고자 탁발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려로 살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대 중반에 홍건적에 입던합니다. 주원장의 고향이었던 취저우에는 백령구도의 주요 간부라고 자칭하며 홍건적의 무리를 이끌던 곽자흥이 있었습니다. 주원장의 능력이 남달랐던 건지 곽자흥은 주원장을 총애했고, 주원장은 곽자흥 세력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심지어 곽자흥은 주원장을 사위로 삼았죠. 홍건적이 조직적인 단체가 아니라 여러 세력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었기에 각 지역별로 홍건적을 자처하는 세력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원장이 곽자흥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준 적도 많았죠. 곽자흥은 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해서 주원장대로 병사들을 모집하게 했는데, 주원장이 모집한 병사들은 곽자흥보다는 주원장을 더 따랐고, 보는 관점에 따라 주원장이 곽자흥으로부터 독립한 듯한 인상도 풍겼죠. 곽자흥은 주원장을 내세워 다른 홍건적 수령들과 경쟁하고 또 원나라 군과도 싸우는데, 싸우는 족족 주원장의 승리를 하니 주원장의 세력이 더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1355년 곽자흥이 죽고 곽자흥의 아들 곽천서가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곽천서도 얼마 못 가 사망하고 주원장은 곽장의 모든 세력을 흡수합니다. 한편 한림아의 동기홍건적은 1359년 착한 태무라 싸워 대패배를 하고 1363년 장사성의 공격으로 동기홍건적이 완전히 와해됐을 때 한림아는 주원장에게 구원을 요청, 주원장이 한림아를 구출해냅니다. 주원장은 서기 홍건적과 장사성을 원나라와 똑같은 적으로 간주하고 주원장은 찢어진 서기 홍건적 중 진우량을 먼저 격파하고 스스로 오왕을 자처했습니다. 오왕 주원장은 한림아를 다시 황제로 옹립하겠다며 난징으로 모셔오던 중 한림아는 의문사를 당합니다. 주원장은 1367년 장사성까지 토벌하면서 마침내 중국 남쪽 지방의 유일무이한 패권자가 되었고 1368년 난징을 수도로 삼고 황제를 칭하며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황제가 된 주원장은 곧바로 원나라와 마지막 전투를 감행하겠다며 북벌을 단행했죠. 당시 원나라에서는 착한 태무르마저 암살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원나라에 남은 명장들이 없었고 원나라는 명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1368년 토곤 태무르는 아내 기황후 아들을 데리고 수도 대도를 버리고 다시 몽골 초원지대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중국 전역과 세계를 제패했던 원나라는 다시 몽골 초원으로 축소되었고 이후 원나라의 역사를 부권이라고 부르며 구분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나라가 아주 멸망한 건 아니라는 거죠. 1370년 몽골 초원의 수도 카라코름에서 토곤 테무르가 사망했고 기황후의 아들이었던 아유시리다라가 다음 황제로 등극하였습니다. 1378년 아유시리다라에 이어 그의 동생 테구스 테무르가 차기 황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쿠빌라이 칸이 데칸 계승을 두고 다투던 아리크 부카 기억나시나요? 그 아리크 부카의 후손이었던 예수데르가 1388년 테구스 테무르를 살해하고 본인이 데칸이 되었는데 예수데르는 더 이상 황제를 칭하진 않겠다며 오로지 칸으로만 있겠다며 원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몽골만 남게 됩니다. 기나긴 영상 몽골의 세계 정복기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